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사연 채널을 구독하고 나서 항상 청취자 역할로 많은 분들의 사연에 공감하며 살았던 제가 오늘은 이렇게 큰맘 먹고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만난 아주 특별한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어린 시절은 외주를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희 아버진 틈만 나면 노조 시위를 나가셨고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언제나 마음을 졸이곤 하셨어요. 그런 현장에선 자칫 쉽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기에 혹시나 아버지가 다치진 않을까 매일같이 걱정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하루하루 불안해했어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굳이 가족의 애간장을 녹여가면서까지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지, 가족 생각은 하지 않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느 날은 친구와 같이 하교를 하고 있는데 집 가는 길이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가보니까 웬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아버지가 확성기를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친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나라면 절대 저런 일 못할 텐데. 아니,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소리를 치다니 내 가족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나?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온 전 그날 저녁 지친 기색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외쳐봤자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격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 불안해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성진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묵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네가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누구 한 명이라도 목소리를 내야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진 시간이 흘러도 농성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머리띠를 두르고 현장에 나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시곤 했죠.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슬픈 표정을 하고 절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진아, 넌 꼭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창피한 아버지여서 미안하다. 그 말이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오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 그 말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절대로 아버지가 창피했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을 텐데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선산에 모실 때까지 한참을 정말 쉴 새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아버지가 다니고 계시던 회사의 비리가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대표는 처벌을 받았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었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사회의 어두운 면이 알려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세상이 온통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더러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그리고 아버지처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꿈이 생겼다는 걸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엄만 네 꿈을 응원한다. 꼭 세상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서 네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그 후 어머니께선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시며 번 돈으로 아낌없이 제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책을 사주시기도 했고 다니지 않았던 학원을 보내주시기도 했죠.
이렇게 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시며 뒷받침을 해주신 덕에 시간이 흘러 저는 법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법대를 졸업한 후엔 시험을 치른 후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30대 초반에 변호사가 된 전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아버지의 산소로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변호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들 박성진, 아버지 앞에서 다짐할게요.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젊은 패기,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다짐. 전 그렇게 변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 1년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도 하게 됐어요. 적성에 맞는 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30대에 원하던 것들을 빨리 이룰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불륜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의 사기까지, 보고만 있어도 환장을 할 만한 의뢰인들도 찾아와 터무니없는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찾아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기 변호사님, 나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을 다 해줘야 하느냐고요? 변호사님, 법정에서 말 좀 잘해주세요. 제 잘못 없다는 식으로요. 지금 변호사한테 위증을 부탁하는 겁니까? 겁도 없이? 저기요, 이혼 유책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위자료 재산 분할 딱딱 해주면 될 일 아닙니까? 어차피 위증한다고 해도 나중엔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임료로 1억 드릴게요. 솔직히 더 큰 데 가도 되는데 이렇게 변호사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는 의뢰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의뢰인들을 만나며 뒷목을 잡던 어느 날, 제게 한쪽 손이 없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 맞죠? 한눈에 봐도 허름한 차림이었던 그 남잔 뭔가 깊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은 저뿐이었기에 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의뢰인을 모셨어요. 겨울이었음에도 옷차림이 얇아 보여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를 내어드린 뒤 의뢰인이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이내 힘겹게 입을 열어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임금 체불 그리고 사고 보상비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임금 체불, 사고 보상비를 받지 못하셨다고요? 혹시 그 손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땡땡테크에서 현재 5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사랑스러운 딸 하나를 키우며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몇 개월 전 공장 대표가 저보고 갑자기 다른 기계를 맡으라고 지시하더군요. 저는 그 기계를 다뤄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 대표가 시키는 거니까 가서 했는데 처음 만지는 기계에 숙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만지다 그만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일을 맡길 거면 제대로 숙지라도 시켜줘야 하는데 공장에선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공장 측에선 보상금은커녕 제 실수라고 우기면서 산재 처리도 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현재 임금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받지 못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밀리고 그래서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겨우 병원비를 냈습니다. 이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돈도 없어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어떻게든 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쪽 손을 잃어버린 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하염없이 저를 향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 왜 의뢰인의 부탁을 거절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울고 있는 의뢰인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슨 사정인진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버티신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도 거절을 한 이유가 기간이 정말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끝나면 참 다행이지만 길게는 1년, 2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송비만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번 소송은 안 봐도 회사의 승리라고, 어차피 손해만 보는 싸움일 테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번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한텐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5년 전 저희 부부가 힘들게 낳은 외동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 그 딸이 지금 소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밀려있는 딸의 병원비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나약하게 힘센 사람에게 굴복하고 이런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아빠의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싸움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합니다. 비록 제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요. 의뢰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 당시 붉은 머리띠를 쓰고 천막 아래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치시던 아버지. 아버지도 이런 생각이었을까 싶더라고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서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따님을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까요? 예? 안 그래도 변호사님 개인 일이 많으실 텐데. 그 정도 시간은 뺄만한 여유 있습니다. 의뢰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가서 힘도 불어넣어 주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오후쯤 같이 가시죠. 다음날 의뢰인은 제게 모 대학병원 입구로 오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고, 저는 병원으로 가기 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과 주스 세트를 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유, 변호사님, 뭘 이런 걸 다 들고 오셨어요?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도 병문안을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캐릭터 인형으로 샀습니다.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 혹시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아입니다. 박지아.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할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저는 지아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긴 후 의뢰인을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눈에 들어온 건 정말 수없이 많은 주사, 그리고 기계들을 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저 조그만 아이의 몸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니.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에 심장이 욱신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도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지아야? 지아야, 이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아빠랑 가장 친한 친구. 얼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죄송해요. 방금 막 치료를 받고 와서 애가 힘이 하나도 없네요. 괜찮습니다. 지아야, 아저씨가 지아 준다고 선물 가지고 왔는데 뭐 들고 왔는지 한번 볼래?
저는 뒤로 감춰놓았던 인형을 앞으로 돌려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면서 인형을 끌어안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좋아하니 잘 사왔다 싶은 마음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지아야, 마음에 들어? 지아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몰라서 아저씨가 아무거나 사왔는데.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가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매일 졸랐거든요. 엄만 나중에 다 나오면 사준다고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지아가 좋아해주니까 아저씨도 기분이 좋네. 지아야, 아저씨가 그 인형에 마법을 걸어놨거든. 무슨 마법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마법인데요? 지아가 금방 나올 수 있는 마법. 그러니까 자기 전엔 항상 그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자. 그렇게 계속 인형을 안고 자다 보면 지아도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치료도 잘 받고 힘내자. 지아야, 알겠지? 네, 항상 자기 전에 인형 꼭 끌어안고 잘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 후 저는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 사건을 맡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 아이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웃게도 만들어주시고 사실 요즘 치료약이 많이 독해져서 지아가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아빠로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게 고역이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조금이라도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참, 그리고 제가 수임료도 드려야 하는데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호사님 수임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수임료는 필요 없습니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그게 무슨, 변호사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수임료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얼른 말씀해 보세요. 수임료 대신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무슨 약속이요? 이번 소송은 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진행을 하다 보면 감정도 많이 상하고 지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저랑 끝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하나, 지아랑 지아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의뢰인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내 가족 하나만 바라보면서 버텨주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신다면 저는 수임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전 저희 가족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제 모든 걸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로. 그런데 변호사님,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에게 전 그저 수많은 의뢰인 중 한 명일 텐데. 누군가의 눈엔 의뢰인님이 그저 밀린 임금을 받아내려고 기업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의뢰인 중 한 명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싸우셨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힘들어하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저앉고 무너지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저희 가족을, 아버지를 도와줬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된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세상에, 변호사님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의뢰인분에게서 그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힘내주세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전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말이죠. 솔직히 개인 대 기업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100의 90은 기업이 승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사례도 정말 많고요. 개인이 승리하는 일은 쉽게 말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일은 시켜먹을 대로 시켜먹으면서 그만한 임금도 주지 않고 대우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한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개인이 아닌 팀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다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선배는 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거기 회사 사장 우리보다 더 유명하고 힘센 로펌 끼고 있는 곳이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같은 곳이랑은 차원이 틀려. 아주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하러 그런 회사를 상대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너 그거 시간 낭비야. 성진아, 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진 잘 알겠는데 네 커리어에 흠집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너 이러다가 여기서 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너 이런 일을 하려고 변호사 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자. 어? 그래 박변.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있어? 어차피 승소도 못해. 패소하고 나면 우리한테까지 불똥 튈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의뢰인한테 못하겠다고 말해. 다들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변호사가 된 겁니까? 어차피 질 싸움이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시도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될 거니까, 질 거니까, 우리가 되려 손해를 볼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의뢰인들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을 거고 이 의뢰인처럼 눈 뜨고 코 베이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저는 그런 사회를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나 하려고 변호사 된 거 맞아요. 약자를 위한 변호사. 그게 제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우린 변호사잖아요.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죠.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휴, 너 정말 괜찮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하는 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이길 가능성도 정말 작아.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가 다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너한텐 이득 없이 손해만 잔뜩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할 거야? 괜찮아요. 제 한 몸 던져서 하려는 거니까요. 그러니 선배들은 그냥 힘만 보태주세요. 방패막인 전부 제가 할게요. 무슨 욕을 먹어도 제가 먹고 피해를 입어도 제가 입을 테니까 제발 도와만 주세요. 아유 진짜 너 못 말린다 못 말려. 아이 그래 까짓 거 뭐 해보자. 안 그래도 요즘 들어오는 건수가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재밌겠네. 뭐 아니면 도지. 해보자고. 저의 간절한 부탁에 뒤로 물러났던 선배들은 제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 대표에 관한 기사들을 보니 이 인간 정말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놨더라고요. 직원들 임금도 챙겨주지 않고 사고 보상금도 챙겨주지 않는 인간이 연말에 고아원이며 미혼모 재단이며 온갖 기관들의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기부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기사를 올려놓은 거 있죠? 카메라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구역질이 나던지. 더더욱 처벌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건수가 하나라도 잡히길 바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승소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혹시 다른 직원분들께서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저희 공장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대표에게 만만찮게 횡포를 당했거든요. 제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거란 이야기를 들은 모양인지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제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꼭 그 대표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변호사님을 꼭 만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시죠. 그렇게 저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과 두 외국인 노동자들을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형제들은 서툰 한국말로 제게 인사를 건네고선 휴대폰을 내밀어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 형이 사장에게 맞는 겁니다. 사장은 일을 못한다며 구두발로 형의 얼굴을 마구마구 짓밟았어요. 그래서 형의 이 두 개가 부러졌어. 사장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영상 여기 있는 동생이 촬영을 한 겁니다. 자기 형이 이렇게 사장에게 당하고 있는 걸 구석에서 촬영한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 임금이 5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기 사장한테 말해봤어요? 월급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 돈 없다고 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한테 돈 또 고른 놈들이라고. 이런 놈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너네 나라로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 것들이 말이 많다고 우릴 보면 마구 욕했어요. 그리고 재촉하지 말라고 했어요. 때 되면 알아서 돈 준다고요. 이런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폰으로 촬영한 이 영상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중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생각보다 더 악질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장은 매주 골프를 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선배 친구가 목격했다더라고요. 야, 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리조트 골프 치는데 연간 회원권이 얼마인지 아냐? 1,000만 원이 넘어. 여긴 회원만 들어가서 칠 수 있는 곳이야. 완전 V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은 뭐겠어. 놀 돈은 있고 직원들한테 월급 줄 돈은 없다는 거잖아. 진짜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어. 여기 친구가 그 사장이란 인간 얼굴 찍어서 보내줬거든? 이 사람 맞지? 맞네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배 튀어나온 것 좀 봐. 아, 이제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 증거도 모으고 자식할 거 없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죠. 이런 인간들이 더 이상 골프를 치거나 여유를 즐길 수 없게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자고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이상 더 이상 증거를 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받았으니까요. 그날 저희는 회사 사장을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폭행건 신고를 위해 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받은 영상을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숨길 수 없게끔 가압류 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이미 임금 체불건으로 인해 여러 번 근로감독관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더군요. 여러 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었기에 그대로 임금 체불 소송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라 다행히 원활하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임금 체불 소송에 폭행죄 고소 그리고 가압류 신청까지 해놨으니 적어도 도망은 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한 다음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리죠. 오늘 소장 접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엔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는데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임금 체불 소송건으로 넘어갔고요. 혹시 몰라서 가압류 신청까지 접수를 해뒀어요. 모아놓은 증거들도 모두 넘겼고 외국인 노동자분 관련 영상도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당사자가 함께 있어야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저희 선에서 모두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사장이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해요.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우리 같이 더 힘내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지치거나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변호사님. 정신 번쩍 차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승소할 날만을 기다리면서요. 짧은 싸움이 될 수도 혹은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었기에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장을 접수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됐을 쯤이었을까요? 벼랑간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진 변호사님 휴대폰 맞죠? 네, 제가 변호사 박성진입니다만 누구시죠? 나 여기 땡땡테크 대표 되는 사람이요. 잠깐 만났으면 싶은데 시간 괜찮아요?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사장을 만날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반성의 기미는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 사장을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알아보니 여기서 날 고소했다고 하던데, 변호사님, 이런 공장에서 먼지 구더기 뒤집어 써가면서 일해보신 적 없죠? 좋은 집에서 곱게만 자랐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아닌데. 저도 꽤나 고생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긴 말하지 마시고 저를 대체 왜 만나자고 하셨는지만 말씀하세요.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노동자들 인건비 밀리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걔네들은 한국말도 못 알아먹고 일하는 속도도 좀 더뎌서 내가 혼 좀 내준 거예요. 일종의 교육이지, 교육. 거 변호사님도 알 거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한국인보다 인건비 싸게 굴려먹을 수 있으니까 고용해서 썼는데 내 이거 속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굼뜨고 한국말도 못 알아먹어서 그렇게 구두발로 짓밟고 사람 치아를 부러뜨리고 한 게 잘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변호사 양반, 젊고 똑똑한 양반이니까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죠? 말해봐요. 얼마가 필요한지. 뭐라고요?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됐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일 오래오래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 일에서 손 떼요. 나중엔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니까. 내가 딱 2천만 원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하고 모르는 척 돌아서요. 겨우 2천만 원이요? 20억이면 생각해 볼게요. 아니다. 200억 정도는 받아야겠네. 200억 정도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일 손 뗄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뭐요? 200억? 아니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라 말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말장난하는 걸로 보여? 왜요? 200억 정도 사장님한테 껌값 아닌가요? 골프 연 회원권으로 1,000만 원도 거뜬히 쓰시고 매년 연말마다 뭐 돈도 기부 많이 하시더만요. 200억 받으면 손 뗄게요. 아니면 사장님 변호를 해드리든지. 그렇게 받은 200억으로 당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싹 다 나눠줘 버리게. 이런, 너 얼마 받고 이런 짓 하는 거야? 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입김 강한 변호사들 구할 수 있어. 기회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지 못할 망정? 죄송하지만 저는 돈을 보고 움직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보고 움직이는 변호사라서요. 소송 진행하면서 다짐했던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먹게 되네요. 내 앞에서 돈 타령하면서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드는 당신을 꼭 파멸의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트럭에다가 돈을 실어온다고 해도 저는 소송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니 뭐니 떠들어댈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밀린 임금이나 지불하세요. 그렇게 저는 사장이란 인간에게
한마디 크게 쏘아붙이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반성은 못할 망정 돈으로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절대 소송을 취소하는 일 따윈 없을 것이고 패소를 하게 되더라도 밀린 임금만큼은 어떻게든 들러붙어서 받아내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후 저희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커뮤니티에 해당 공장을 다녔던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진 것이었어요.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폭언을 들었는지, 여직원들에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어떤 분은 통화 녹취록까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줬고 설상가상으로 그 사장의 변호를 맡았던 대형 로펌들도 모두 손을 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횡포와 소송에 다들 지친 것 같았습니다. 동료의 친구가 해당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매번 수임료도 거의 반토막을 내줬다고 하더라고. 유흥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아주 펑펑 쓰면서 소송에 쓰이는 돈은 엄청 아낀대.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도 알지? 이런 곳에서 한번 문제 생기면 아무 데서도 안 맡아주려고 하는 거. 결국 그 양반은 제 무덤 지갑한 거야. 자기 편을 들어주던 변호사들에게 쓰는 돈을 아낀다는 게 참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만들지도 않겠지만 생긴다고 한다면 노는 돈을 아끼고 제 편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줬을 텐데 말이죠. 여하튼 소송은 무사히 끝이 났고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 사과를 하고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한 뒤 의뢰인에겐 임금과 사고 보상비까지 모두 챙겨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지 3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의뢰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신가요? 오늘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공장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직원들 밀린 월급도 다 받아내주시고 이렇게 보상금까지 다 받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선물이라뇨. 괜찮습니다. 아니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지금 와주시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할게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공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분들이 모두 제게 밝은 미소를 띠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사무실 안에 있는 테이블엔 여러 개의 빵과 음료수가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준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돈 받을 수 있었어. 감사해요. 고마워. 저희 직원들이 감사 의미로 변호사님께 준비했습니다. 더 큰 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촐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빵이랑 음료수 되게 좋아합니다. 잘 먹을게요. 여기 그럼 전부 다 밀린 임금 받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다른 직원들도 밀려있던 임금들을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은 이번에 바뀔 예정이고요. 이 모든 변화는 모두 변호사님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덕분이라뇨. 다들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싸워주신 덕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퇴사하신 분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힘을 보태주신 게 컸고요. 제 덕이 아니라 모두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촐하게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의뢰인은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을 들여다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무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전 금액을 확인하고 곧바로 봉투를 닫아
의뢰인에게 안겨줬습니다. 아유, 무슨 돈을 주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돈은 아닌 것 같네요. 찾아보니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적게 몇백이고 많은 곳은 몇 억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왜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양심이 있죠. 밀린 돈 어쩌면 평생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었고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돈은 저희가 작게나마 모은 변호사님 수임료예요. 저희 마음이 모인 돈이니까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변호사님, 저희 마음인데 거절하실 겁니까? 결국 직원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1,000만 원에서 딱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0만 원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끝까지 돈을 받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엔 받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받게 된 500만 원을 나눠서 함께 승소를 위해 싸워준 변호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내어 싸워준 것이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출근을 하자마자 많은 직원들의 축하를 받고 평소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사무실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문 열려있으니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저씨!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2년 전 제가 사건을 맡았던 의뢰인의 가족이었거든요. 아저씨하고 제품에 뛰어들어온 아이는 당시 소아암을 앓고 있었던 의뢰인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이랑 얼굴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민머리였던 머리는 새카맣게 머리가 자라 이제는 묶고 있었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라 아주 귀엽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달라졌고 또 건강해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반가워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제게 케이크와 꽃다발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작게나마 케이크랑 꽃을 준비해봤어요. 아니, 오늘이 제 생일인진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SNS 메신저 보면 생일 며칠 전부터 생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거 보고 바로 알아챘지요. 자, 지아야, 우리 아저씨한테 오면 뭐부터 하자고 했었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기로 했잖아. 자, 아빠 엄마도 같이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의뢰인들의 가족은 박수까지 쳐가면서 저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두근거리고 뭔가 마음도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차오르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맨날 전화나 문자로만 안부를 전하다가 이렇게 2년 만에 찾아오고 혹시나 사무실 옮기셨을까 걱정했는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기서 산전수전 5만 일을 다 겪었는걸요. 정이 들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지아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 아픈 곳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지아 이제 다른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제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외래 진료만 보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소송이 마무리된 뒤에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태라면 앞으로 다 낫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물론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먹는 음식도 이젠 다 먹고 있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요. 세상에,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땐 그렇게 조그맣고 많이 아파 보였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그때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가족을 위해 꿋꿋이 버티면서 살라고. 비록 사고로 한쪽 손은 잃어버렸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저를 이렇게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당시 아이의 작은 몸에 주사와 기계들이 달려있는 걸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값진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죠.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생일날이었답니다. 그 이후 저는 여태까지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이 이래서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불러주는 기업이 있어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 임금이 밀리는 일 없이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호영호재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닌 그보다 더 특별한 형 동생 사이. 그래서 지금은 형이 퇴근을 하면 가끔씩 만나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저와 아내 그리고 형님의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놀이동산 같은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아는 항상 즐겁다며 한박 웃음을 짓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최근 좋은 소식 하나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형님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기용품을 싹 다 준비를 해주신 거 있죠? 아유, 형님, 아직 아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이런 걸 주시고 그래요. 저희가 준비해도 되는데. 선물이야, 선물. 동생한테 이런 것도 못 해줄까 봐? 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하고 받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거 더 있으면 말하고. 알겠지? 예, 알겠어요, 형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굳고 바르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는 말도 있죠.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저처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절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를 많이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울 겁니다. 절대 갑의 횡포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없게끔 제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저희의 앞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형님네 가족이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